네, 안녕하세요. 외도초 6학년 학생 여러분. 6월 1일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들을 시점에서는 일주일 후에 등교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3월 달에 계약해야 되는데 어느덧 3개월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기분이 묘합니다. 자,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고 학교에서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과서 62페이지 법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제 법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각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본적인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일단 62페이지 교과서를 보면 여기 교통사고로 소형인의 반 친구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라고 나오면서 여기 이 법원에 3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또 법관의 옷을 입고 있는 검사가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아저씨 있죠. 이 피고인 잘못한 사람에 대한 잘못한 점을 법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피고인의 옆에 있는 변호인이 이제 그 피고인을 대신해서 변론을 합니다. 주변이 어두워 피고인의 차가 미쳐 피해 학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변론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증인이 운전자는 빠른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그래서 판사가 이 셋의 의견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해서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벌금 얼마를 선고합니다.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법원의 모습인데요. 자, 일단 여기를 하기 전에 법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법원의 종류부터 일단 말하겠습니다. 법원은 이제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법원이 지방법원이 있고 이거는 각 지방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제주지방법원이 구 세무서 사거리 쪽에 있습니다. 그 법원이라고 하면 아마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방법원이 있고 그 위에가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할 때 그 고등입니다. 그리고 고등법원 위에 가장 높은 법원인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법원의 가장 대표인 대법원장이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 법원의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이외에도 특허법원, 그다음 가정법원, 그다음 행정법원, 그다음 이제 회생법원이 있는데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에 이제 그 판결을 내리는 곳이라서 이걸로 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는 것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가정 내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거 이혼을 하거나 어떤 가사 문제를 조정하거나 이런 경우에 가정법원이 일을 하고 행정법원은 이제 국가기관에 의해 그러니까 행정부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그런 법원이고 회생법원은 이제 경제적으로 내가 파산을 하거나 내가 빚이 많아서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그 파산된 상태에서 다시 회생을 할 때 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요 4개의 법원이 또 따로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 순으로 가는 판결 절차입니다. 뒤에도 나오긴 하지만 이제 어떤 재판이 내려지면 그 판결에 따라서 내가 죄가 없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뭐 판사가 이 사람은 어떤 얼만큼의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판사도 사람인지라 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법원에서 나의 억울함을 완전히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거가 더 있는데 내가 뭐 죄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걸 법원에 충분히 제시를 하지 못해서 좀 억울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법원으로 가고 여기서도 안 되면 초점이 잠시만요. 네. 여기서도 안 되면 그 다음 법원으로 가서 지방법원에서 이제 판결에 불복하는 것. 그러니까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내가 억울한 점이 있거나 혹은 나는 이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불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이제 다음 또 한 번 더 재판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항소라고 해요. 항소. 이거는 아주 이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할 때 아주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단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방법원에서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다고 해요. 다시 한번 재판을 해달라.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이제 또 여기 만약에 판결이 또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억울한데 또 이상한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면 이제 또 대법원에 다시 한번 재판을 요구합니다. 이거를 상고라고 해요. 상고. 요 항소랑 상고라는 단어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면 그게 최종 판결이고 더 이상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거기서 내려진 판결이 끝입니다. 만약에 근데 그게 헌법에 위반된 사항인데 법원에서 나의 그 인간의 존엄권을 해치면서까지 아니 기본권을 해쳤거나 헌법의 그 정신에 어긋난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헌법 소원이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헌법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그거는 거의 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판례들이 판례라는 거는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판결이 났다라고 어떤 예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그 판결을 거의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건은 그 판례 안에 대부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이 내려지면 웬만하면 그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법원에서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가 이렇게 돼 있고 법원이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내가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3번까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해서 3심 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으로 인해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을 3번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3심 제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법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법원의 구성원,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먼저 판사가 있고 검사, 변호인이 있어요. 변호인은 이제 변호사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형사재판이에요. 그 형사재판은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얘가 범인일 것 같아. 범인일 것 같아 라고 이제 수사를 합니다. 수사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를 지휘하는 거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경찰을 시켜서 이제 검사의 지휘하에 이 범죄자를 수사를 합니다. 근데 얘가 아직 범인인지 아닌지는 재판에서 판결이 나와봐야 얘가 범인인지 아닌지가 밝혀져요. 설령 얘가 A라는 사람이 뭐 돈 100만 원을 훔쳤다 라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게 법원에서 이 사람이 100만 원 훔쳤다라고 확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범인으로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던 단어일 거예요. 피의자 혹은 용의자라고 합니다. 이건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봤죠. 피의자나 용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심이 간다. 이 의자가 의심할 때 이제 피해를 줬을 거라고 의심이 되는 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무튼 이 피의자를 가지고 누가 법원에다가 넘기냐면 검사가 이 피의자를 이렇게 법원에 넘깁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순간 이 피의자는 피고인이라고 불립니다. 여기 고는 여러분 고소라는 단어 알죠? 뭐 고소하겠다, 고소당했다. 그러니까 이 법원에 소라는 게 뭐냐면 재판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원에 이 사람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도록 뭔가 법원에서 처리가 되는 그런 걸 소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고소를 피가 한자로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소를 당한 사람. 그래서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 고소를 검사가 한 거죠. 검사가 피의자를 고소해서 피고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아저씨가 피고인인 겁니다. 그래서 검사의 역할은 이제 이렇게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의심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재판에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하는 일이 많습니다. 권력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검사가 이건 좀 여담인데 그냥 들으세요. 예를 들어 경찰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살인 용의자다라고 이 사람 거의 100% 살인했습니다 했는데 검사가 내가 이 사람을 재판에 안 넘기겠어 하고 사건을 끝내버리면 이 사람이 살인을 했을지언정 재판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마음대로 이 사람을 법원에 넘기느냐 마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 강한지는 조금 더 여러분이 커가고 좀 사회 구조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제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왜 권력이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안 좋은 점이 요즘 들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검사가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럼 이제 피고인인 이 사람은 특히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법에 뭔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법을 내 장래 희망으로 삼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이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검사는 법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거든요. 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법을 가지고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은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떤 점을 내가 근거로 들었을 때 나한테 유리하고 또 어떤 점이 불리한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을 만약에 검사한테 그냥 고소당한 채로 냅두게 되면 이 사람 무조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인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변호사 있죠. 변호한다는 게 이제 남의 쉽게 말하면 이 피고인을 편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 피고인은 죄를 감경하기 위해서 변호인에게 일정의 수임료,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서 나의 편이 돼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법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변호인이 말한 것처럼 여기 피고인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참고를 해달라, 참작을 해달라 하고 판사에게 이제 변호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재판에 넘겨진 사람, 그러니까 피고인을 대신해서 법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검사랑 변호인의 역할은 그것이고, 판사는 여러분 이제 그냥 알겠죠. 판사는 여기 검사와 변호인 그리고 증인은 있는 재판이 있고 없는 재판이 있어요. 증인이 이제 주변에서 보통 목격자거나 어떤 사건의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 증인의 이야기까지 들어서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지고, 죄가 있으면 이제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를 이제 세 명이서 협의를 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 판사는 이제 법관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여기까지는 깊이 알지 않아도 되는데, 판사는 법원 소속인 사람이에요. 판사는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검사는 법무부 소속이에요. 법무부라는 거는 저번에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일을 배울 때 여기 정부의 기관 중 하나였죠. 어디 있나? 네, 여기 있죠. 법무부. 18개 부서 중 하나인 법무부에 소속돼서 여기는 행정부 직원입니다. 반면에 법원은 사법부예요. 사법부. 그래서 판사는 사법부에 소속이 되고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이 됩니다.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변호사는 이제 사설 로펌이라고 하죠. 거기에 소속된 이제 그 직원입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이 법 쪽에 관심이 있다면 예전에는 사법고시라는 제도가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입니다. 시험에 통과해서 그 중에서 통과한 사람 중에 높은 성적을 얻은 사람은 판사나 검사로 임용이 됐고, 나머지는 변호사로 보통 갔습니다. 물론 높은 성적을 받고도 변호사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다수가 판사 검사를 하고 그 안에서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검사나 판사를 하다가 내가 그만둬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판사 검사를 하다가 퇴임하고 변호사를 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사법고시라는 제도가 아예 폐지가 됐고, 로스쿨이라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대학원이라는 곳에서 로스쿨이란 대학원을 가면 거기서 몇 년 공부를 하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 통과한 사람 중에서 검사를 선발을 하고 판사를 선발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로스쿨 출신 판사는 없을 겁니다. 검사는 있습니다. 아무튼 절차가 그렇게 되니 관심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 쪽에는 로스쿨을 졸업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청석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 구경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법원에서 이 재판에 대해서 구경할 사람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경쟁률이 매우 낮으면
거의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물론 이 안에 소란을 피우거나 하면 안 되죠. 근데 뭐 요번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 사건 때는 고유정 그 재판을 보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고, 그럴 때는 추첨을 통해서 몇몇 사람만 볼 수 있게 합니다. 방청석도 있다는 것, 여러분이 혹시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한 번쯤 법원의 방청석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법원의 주요 구성인물, 판사, 검사, 변호인입니다. 물론 이 재판이 이게 형사재판이라고 했죠. 형사재판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되고, 나머지 행정이나 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런 데는 피고라고 합니다. 요거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렇게 있다고만 생각을 하면 돼요. 더 깊은 건 이제 여러분이 좀 중고등학교에 가면 법과 정치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이다.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자, 그래서 여기 법원이 무조건 이 사람을 뭐 무죄 판결이니 뭐 꼭 판결을 꼭 내리는 게 아니고, 이 법원 안에서 야, 둘이 싸우지 말아라, 화해 좀 해라, 이렇게 다툼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처벌을 하기도 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여기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법원은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법관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에 원칙적으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두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나라에 3개의 그 기관이 있다 했죠. 지금 교과서에서도 그걸 위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국회, 정부, 법원이 이제 주요 3개의 기관입니다. 이 외에도 선생님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줄여 선관위라고 하겠습니다. 선관위랑 이제 헌법재판소, 그것도 줄여서 헌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개의 권력기관이 있고, 각 기관의 대표인 국회의장, 대통령, 대법원장, 선거관리위원회장,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5명은 서로에게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모두 사실상 동급인 그런 체제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여기 판사한테 뭐 이번 판결을 어떻게 내려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고, 판사는 그걸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요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법원에도 체계가 있죠. 법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대법원장이에요. 그 대법원장의 밑에 이제 대법관들이 있고, 그 밑에 판사가 있죠. 이제 대법원장이 판사한테 뭐 이번 판결은 나랑 좀 친한 사람인데 좀 처벌을 약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 판사가 자기의 상사인 대법원장의 말을 거역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그 당시 대법원장이 연루되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몇 번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공무원 사이에 이렇게 지시와 이 서로 간의 기관에 대해서는 지시 명령을 내리지 못하지만 이 기관 안에서는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법원에서 이제 이래도 되는가라고 이제 최근에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 몇몇 있긴 하지만 이거는 조금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법관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법을 대표하는 어떤 여신의 동상이 있는데 그 여신의 동상은 이렇게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나의 판결을 받는 사람이 나와 아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부여.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하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똑같은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좀 사회에 이제 여러 뉴스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해 보길 바래요. 자, 아무튼 그 밑에 교과서 속으로를 보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와 있죠.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사법부 소속이 아니에요. 이름에 뭐 법이 들어가고 재판이 들어간다고 해서 요게 사법부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법원이죠. 헌법재판소랑 법원은 아예 별개의 기관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는 일을 한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또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같이 지위가 높은 공무원이 큰 잘못을 저질러 국회에서 파면을 요구하면 이를 심판하는 일도 한다. 요거를 탄핵이라고 하죠. 이 밖에 정부가 어떤 정당이 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이제 해산을 요구하면 그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에 9명의 재판관이 있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라고 이건 선생님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언급을 하면 이제 대법원이나 이런 사법부, 법원에서는 법률과 헌법에 대해서 헌법에 입각해서 재판을 내리는데 대부분 법률에 입각해서 재판을 내립니다. 근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법률, 그러니까 법률이 법이에요, 법. 법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체제에 대해서 정의를 한 내용이에요. 이거의 기준, 이 법의 기준이 된다고 했죠. 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게 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어떤 법을 보고 재판을 내렸는데 그게 알고 보니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그러면 이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헌법이 잘못됐으니까 이 법도 잘못됐고 너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조금 복잡한 제도입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알아둘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거를 내가 어디다 얘기를 하냐, 헌법재판소에다 얘기한다 라고만 알아두세요. 이건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지식을 쌓고 해야 합니다. 법이 이제 여러분이 문과에서 제일 어려운 학문입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높은 공무원 잘못했을 때 탄핵시키는 거, 그리고
이번에 통합진보당이라고 이제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당이 있었는데 그 정당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시켰습니다. 뭐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부, 국회, 법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크게 요 세 가지예요. 선관위랑 헌재에 대해서는 깊이 배우지 않고 고등학교 가서도 안 배울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뭐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고, 아마 고등학교 가서도 요 세 개의 기관 위주로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개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세 개의 기관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5개까지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요 세 개의 기관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것과 관련이 있는데, 서로 균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세 개 기관이 어떻게 일을 나누고 서로를 어떻게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딱히 영상 같은 거 준비 안 했고 이렇게 긴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